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두고 국내외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기준 일본에는 ALPS 오염 처리수 117만 8천 톤이 979개 저장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루 170에서 180톤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120만 톤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ALPS 설비가 불완전해 이 가운데 30% 정도만 정화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부지 내 지하수와 빗물이 원전 설비와 만나 오염된 것을 뜻하는데요. 이 오염수엔 삼중수소, 세슘-137, 스트론튬-90 등 63개 방사선 핵종이 포함되어 있죠. 이 오염수를 바로 바다로 내보내는 건 아니며 다핵종 제거 설비 등을 활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합니다. 이 상태를 ALPS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삼중수소는 물에서 분리하기 어려워 희석한 뒤 대기로 따로 방출하는데요.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런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양과 대기 양쪽으로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죠. 해양 방출은 유엔 방사선과학위원회와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바다를 여러 구간으로 나눈 후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이 구간을 이동할 때 농도를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방류 후 북쪽으로는 쿠로시오, 북태평양, 알래스카, 오야시오 해류로, 남쪽으로는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북쪽도 해류로 이어지는 순환 모델을 가정했죠. 해양 방출 시 피해는 어류 섭취로 정했는데요. 학회는 원양 어류 중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모두 후쿠시마 원해에서 잡힌다고 가정하고 예상 피폭설량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간 피폭설량은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밀리시버트로 나타났죠. 대기 방출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을 적용했는데요. 공기, 호흡, 지표면, 피폭 등을 산출한 결과 1.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밀리시버트로 확인되었죠. 전 세계 평균적으로 피폭되는 자연 방사선량은 연 2.3밀리시버트, 한국인은 약 3밀리시버트입니다. 자연 외 인공방사선 피폭 한도는 연 1밀리시버트인데요. 미국 국립과학원 방사선 영향연구회와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에 따르면 100밀리시버트 이하 영역에서 피폭설량과 건강상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방사선 작업자 허용설량은 20밀리시버트, 암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설량은 약 1500밀리시버트로 X선을 한 번 찍으면 0.05에서 0.1밀리시버트에 노출됩니다. 원자력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30에서 40년에 걸쳐 조금씩 방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조사는 1년에 모두 방류한다는 가정하에 평가되었죠. 한편 원자력학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이는 바로 방류를 결정한 곳이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이 개발된 것으로 전해지며 일본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오염수의 주된 성분인 세슘과 스트론튬을 99.4%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황제올라이트 복합재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죠. 이는 제습제, 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올라이트의 황을 최적 비율로 배합해 만든 신소재입니다. 양이만 원자력연구소 해체기술연구부 선임연구원에 의하면 공정이 간단하고 제조 비용이 저렴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상용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기술 논문은 여러 국제학술지에 실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및 일본 특허 등록을 마쳤죠. 다음으로 한국의 강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의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람의 출고가 세계 방산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단 한 번도 전투기를 개발해 본 적 없는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성능 좋은 고등훈련기에 이어 전투기까지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미국 CNN에 따르면 한국이 KF-21을 선보이면서 초음속 전투기 제작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평했습니다. 항공우주 분석기업인 미국의 틸그룹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유연하고 적절한 전투기 중 하나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죠. 이에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전투기가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터키의 TF-X 전투기입니다. TF-X는 KF-21과 비슷하게 생긴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터키 또한 전투기를 처음 개발하는 항공산업 수준과 전력화 착수 시기도 3년 정도 차이가 나서 한국과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계 방산업계가 KF-21과 TF-X를 함께 주목하는 이유인데요. 2011년에 TF-X 개발에 착수한 터키는 2023년 터키 건국 100주년의 실전 배치를 하는 것이 목표였죠. 마침 KF-X를 추진 중이던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국은 2009년부터 전투기 공동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2년 실무 협상팀을 터키에 파견하는 등 공동 개발에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터키가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한 이유는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고 T-129 공격 헬기 등 자국의 방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사업비를 분담함으로써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KF-X 개발을 놓고 진행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이 국내 기술 부족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 결과 터키는 2013년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여 공동 개발은 불발되었죠. 이후 2017년 해외 협력업체로 유로파이터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바 있는 영국의 BAE 시스템과 공식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현재 터키는 TF-X를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5세대급인 KF-21에 비해 높은 세대의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전투기들 가운데 가장 고성능을 갖춘 것으로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국가들만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상태인데요. 당초 터키는 미국으로부터 5세대 전투기인 F-35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했죠. 한때 F-35의 주요 구성품을 생산할 만큼 중요한 파트너였지만 현재는 프로그램에서 사실상 퇴출당한 상태인데요. 이에 최근 터키가 TF-X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 매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KF-21이 각각 16.9m와 11.2m인데 비해 TF-X는 19m와 12m로 TF-X가 KF-21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최강 전투기로 손꼽히는 F-22와 유사한 크기이죠. 하지만 계획대로라면 TF-X는 오는 2025년 첫 비행을 실시한 뒤 2029년부터 100에서 150대가 전력화됩니다. 2026년부터 전력화될 KF-21과 비교하면 3년가량 늦은 일정인데요. 또한 가격은 제작사인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죠. 이는 현재 8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가격보다 약 315억 원이 더 비쌉니다. 현재로서는 세대와 일정이나 가격도 다르지만 향후 세계 전투기 시장 진출을 노리는 KF-21 전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죠. 앞으로 경쟁이 치열한 전투기 시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